뭐 이영승 선생 빼고는 다 알 것 같은데, 예. 왕이 천하를 통할하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자기의 인척들을 제후로 내보내서 영토와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국이죠, 이게. 국이고 군주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중앙의 군주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자매, 인척들을 영지를 분할해 주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시스템을 분봉제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왕의 정실 부인의 맏아들은 그 다음 왕이 돼, 천자가 돼. 나머지 아들들은 영지를 줘서 제후로 내보내요. 또 제후국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은 다음 제후가 되지만 나머지 아들이나 인척들은 대부로 내보내잖아요. 대부는 따로 다른 영지를 내보내는 제도가 없어요. 대부까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당연히 뭐가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땅이 모자란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사기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이웃나라와 사촌이 최대 촌수예요. 근데 이렇게 분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돈의 8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천자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자가 사신을 파견하여서 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수만 대도 터지고 제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먹밖에 없는 거죠. 하소연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역사 삼국지에 나오는 명언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지고, 그러니까 구합.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합쳐진다. 그러니까 주나라 왕조가 수많은 제후국으로 분열되고, 그러면서 각 제후들이 군주라고 안 하고 자칭 다 왕이야. 근데 이게 분봉제 초기에 이랬다가는 금방 토벌 대상이었었겠죠. 예. 이러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그리고 그 진시황이 채택한 이념이 법가입니다. 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좀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예요. 가족 단위에 기반한 예로서 모든 그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 공자인데, 이게 120, 30년 후에 맹자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히 예만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고민하기를, 이게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요, 얘가 근거할 수 있는 이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저는 산에 갈 때 꼭 그 중간 부분에 문인석이 하나 있어요.
묘는 딴 데 있는데 문인석만 꼭 하루방처럼 중간에 있더라고요. 누가 또 아주 잘 모셔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앞을 지날 때는 합장을 하게 돼. 21세기에 사는 저도.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그건 나중에 나랑 좀 김용성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봉화산을 100여 번 돌았는데 딱 합장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다른 건 안 떠오르더라고요. 가족하면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다 떠오르지도 않아. 미운 사람은 안 떠올라. 그러니까 날마다 달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라고 하는 게 본래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이게 목기 위에 올려지는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관념의 가장 근원적인 관념은 뭐냐면 신비성이에요. 이해되세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두려워. 가장 대표적인 게 비가 안 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디안 기후제라고 해서 비가 올 때까지 지내서 인디안 기후제는 늘 성공한다는데 그런 무식한 방법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후제를 지내서 꼭 온다는 보장이 없어도 기원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장점이 뭐냐면요. 기원을 담으면서 공포감, 불안감이 완화작용을 해요. 로또 광고할 때 뭐예요? 일주일이 행복하다.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내 지갑 속에 로또 한 장이 있으면 막연하게나마 일주일이 그래도 조금은 행복해요. 물론 아주 냉철한 분들은 그 미쳤다고 사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참 공자가 위대한 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 하느님이 너 꾸지람 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잖아요. 근데 철들면서 이제 거짓말을 알게 되거든요. 이거 어지간해서 엄마 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공자 이전에는 예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느님이라든가 막연한 신비성에서 그 예를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내는지도 몰라. 근데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 근데 공자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신비성에만 의지해서는 이게 예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의 근거를 바꾸면 예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예요? 인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이 두려워서 신비스러워서 제사 지내고 기후제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표출이 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느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이해가 있다. 어른을 왜 공경하냐? 내가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게 이해다. 무조건적으로 어른이니까 내가 절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자는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 하느님이 무섭냐? 공자가 말하는 사랑의 바탕을 둔 게 예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기 쉽냐? 당연히 공자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느 나라 가서 유세해도 군주들이 지금 먹느냐 먹히느냐의 판인데 공자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맹자는 한술 더 떠요. 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성인데 인은 성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이 인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을 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맹자 시기까지 공자의 말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그 훌륭한 공자가 예의 근거로서 인이라는 사랑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말씀하신 이는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부여해준 본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하다. 이게 오늘날 말하는 선하게 선자가 아니에요. 착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선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자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뭐 거기다 착한 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사랑이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벼슬한 적이 있어요. 맹자라는 책 자체에도 나오지만 이 삼화천의 열전에 보면 그 맹자의 유세를 들은 제후들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오늘날 봐도 좀 세상 물정 어둡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정은 선생은 맹자 얘기가 와 닿아요? 저는 그 맹자 부분이 조금 이제 의문되는 것은 아니 왜 질문하지 말고 이해가 되냐고. 질문하면 또 딴 길로 달려가지고. 조금은 이해는. 그럼 이렇게 인간을 보는 눈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공자 이전에는 신비적인 상제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천자는. 상제의 아들로서 당연한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 거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아들이라는 백두혈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혈통주의로. 그러나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지금 2500년 전에도 이게 안 먹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공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맹자 입장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덕치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누구나,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맹자의 왕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무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덕치 정치고 왕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논어맹자에는 백성을 교화한다는 말이 있지만 형벌 주자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약육강식의 시대에 공자맹자 얘기가 여러분이 만약 실권자라고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현실은 너무나 그 이기적인 사람들과 국가 간의 갈등이 그 하루에 7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게 먹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각성을 한 사람이 순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순자는 부인하지 않아요. 선한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집단이나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이해 충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선한 측면의 주안점을 둬서는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맹자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 사회 단위에 있어서 인간을 보는 단위는 뭐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순자는. 그게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도 그렇지만 순자의 성악은 오늘날 단도직입적으로 선과 정반대의 악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한 학자가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가능해져요?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놔두면 이기적인 욕망이 충돌한다. 어떻게 조절할 건데? 당연히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얘도 누구보다 강조하지만 법도 함께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시대가 거듭되지만 이것도 약발이 안 먹혀. 그래서 진시황 무렵에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이냐, 얘라는 말을 싹 빼버려요.
오로지 법으로 해야 된다. 출신 성분 가리지 않고 성문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계열이 법가예요. 근데 한비자, 진시황무립의 한비자는 이론가였고 정치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그 법가의 대표가 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공자 시기에서부터 개혁가 정치가들 있잖아요. 그 정치가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자기가 선행학습을 하고 자기는 이제 이론, 순자한테 배운 이론가잖아요. 선배들의 실패 경험을 그 교훈 삼아서 법치 이론을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파는 공자나 노자나 묵자처럼 원조가 있고 후대 제자 계열이라든가 후대에서 추승하는 것 때문에 학파가 성립됐지만 법가는 정반대의 길을 된 거죠. 그 이전에는 학파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들의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가장 후배였던 한비자가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 바로 한비자라는 책이에요. 이 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제가 이 공자, 맹자, 순자만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서 이 법가는요 사마천하고 의견을 달리해요. 나는 오히려 한비자와 같은 사람은 유가의 자파로 보는 게 좋다. 왜? 순자의 제자이기도 하고 유가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공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자 시기는 아직은 한비자만큼 절실하게 법을 얘기하기는 너무나 빨랐던 것이죠. 공자 입장에서. 그거를 마무리한 사람이 순자고 순자 제자인 한비자는 그거를 이제 극단적인 법을 우위에 두는 이론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첫 시간이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양 철학은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년 전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계열과 그 흐름, 그 뒤에 얘기는 이제 한대 얘기도 나중에 해주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은 우리 현실적인 그 삶의 반성, 우리 사회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시각을 시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수업은 수업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계시켜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트로에 나오는 우리가 뭐 맹자 하면 맹씨, 순자는 사람도 되고 책도 되는데 왜 이게 세 글자냐. 본래는 한자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한자로 불렀어요. 조선주에도. 근데 이게 그 당나라 때 한참 후에 당나라 때 그 유명한 한유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 송나라 때 성리학을 기초를 닦은 사람이 한유거든요. 그 한유에 이 사람은 당송팔 때 간 사람이고 문학자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당나라가 불교가 극도로 발달한 시기거든요. 구마라집이 활동하던 시기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그 불교가 선종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그 뭐 1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게 6조 해능이잖아요. 이걸 이제 전등이라고 그래요. 바리떼를 전수해주고 그 홍인선사인가요? 그 해능 5조가 그 해능선사한테 법을 정해줄 때 다른 제자 몰래 자기의 그 먹던 주발하고 가사를 벗어주잖아요. 그리고 밤에 야반도주 시키잖아요. 이제 질투하는 제자들한테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 쫓아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꺾어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제 남종의 그 도통을 잊게 되고. 근데 이게 바로 맥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 계열이 선맥이에요. 근데 이 한유는 야 불교 니들에만 그 도통 계열이 있고 맥이 전해지는 줄 아느냐?
우리 육아에도 일찍이 있었다.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한유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 우리나라 모든 퇴계 일곱 선생도 한유를 막 정말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사모했어요. 너무나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항하는, 특히 이제 여말선추의 정도전 선생이나 권근 선생도 그래서 한유를 높이는 거예요. 유교에 도맥을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교 경전은 다 없어진 시기 아니에요, 당나라 때는. 그래서 그 도맥이 뭐예요? 요임금의도가 순회계로, 순임금의도가 우임금의계로, 우임금의도가 탕해계로.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 몇백 년 단위로 어떻게 도맥이 이어져? 예? 선맥은 직접 주고받잖아요. 내가 쓰던 밥그릇 이걸 넘겨주는 거야. 내가 넘겨주면 좋겠어요? 네, 소중히 받겠습니다. 소중히 받겠어요? 그게 이제 그 뭐예요? 예, 나의 도가 너에게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한유는 좀 재밌는 얘기를 만들죠. 그러고서 그 이런 도가 이제 문물을 거쳐서 공자에게 이어졌고, 공자의 도가 맹자에게 전해졌으며, 딱 한유는 여기서 끊어요. 맹자가 죽은 뒤에는 유가의 도는 끊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유 입장에서 볼 때 유학의 도는 맹자까지만이고, 맹자 이후에 수많은 유학자들은 다 내 눈에는 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의 유명한 유학자들, 뭐 동중서라든가 오경박사 제도 때문에 유학자들이 좀 많아요. 그걸 한유가 볼 때는 유학자가 아닌. 그래서 이 계열을 이은 것이 송나라 때 주자죠. 주자가 이제 집대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유가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한자라고 병칭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비랑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유교 입장에서 보면 이 한비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시황이 좋아했잖아요. 진시황이 실제 사기 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진시황 무렵에. 그러니까 죽간에 이제 한비자의 일부 글, 그 일부 글 가운데 이제 울분에 찬 오두편이라든가 몇 가지 편을 진시황이 보다가, 야, 나랑 생각이 똑같은 놈이 있구나. 내 이놈을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이 없겠다. 근데 바로 옆에 재상으로 있던 이사가 동문이야, 한비자랑. 근데 한비자는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이 열전에 그렇게 나와요. 말을 더듬은 대신 글을 잘 썼어. 근데 이사라는 친구는 거기 그 선생님한테, 순자한테 2년 딱 배웠어요, 이사는. 딱 그 대화가 나와 있어요, 열전에. 그 이사 열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는 학문을 하는 도는 출세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서쪽으로 진나라에 가서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서 제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 딱 갔을 때 그때 재상이 누구냐면 여불이야. 여불이가 면접을 보니까 폭 빠졌죠, 이사한테. 여불이는 또 누구예요? 응? 진시황의 원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죠. 복잡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고래로 법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한비자 이사는 또 뭐한 사람이야? 분서갱유한 사람이네. 그 다음에 한비자는 진시황 만나서 짝짝꿍했었고. 근데 제가 그 진시황과 이사 한비자의 관계를 볼 때 오늘날 정치판 보면서 많은 그 교차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재호 씨,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권에도 노동운동한 사람 많죠. 그렇죠? 옛날에 한때 어깨동무하고 막 같이 감옥에도 가고 도망다녔던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재호, 김문수 씨. 지금 어때요? 극과 극을 달리죠. 예. 시기와 질투,
결국은 이사가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진나가 거의 통일 무렵이니까 얼마나 국세가 막강하겠어요. 한 나라에 이 한비자는 나라 이름이 한 나라예요. 압력을 넣어요. 거기 그 한비라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주면 좋겠다. 압력을 넣어서 한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신을 오는데 한비자의 집안도 이 상류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의 가문이었어요. 약간 좀 그 가문이 기울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 진시황하고 만났는데 너무나 죽이 잘 맞는 거라. 근데 이걸 옆에서 친구했던 이사가 볼 때는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해서 진시황을 꼬드겨서 이런 그 문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인이 그 글을 본 것처럼 그 말도 훌륭하다. 그 계책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러면 그 한비는 그 계책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그거야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겠지. 그러니까 진시황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폐하는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비를 그냥 돌려보내면 통일에 장애가 됩니다.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독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죠. 이게 동문끼리의 질투에서 비롯된 무자비한, 난 특히 현대 정치판에도 한때는 뭐 노동운동 야당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그 표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이상한 데가 붙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참 제가 권력의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저는 천성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제도 우리 학술회의하고 일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는 뭐 3년 남았는데 퇴물이다. 이 권력은 다 여기 의리과 교수들이고 의리과 교수들 다 인정해요. 예. 나는 퇴물이다. 심하면 이제 뭐 개기지 말라는 둥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제가 웃고 넘어갑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세월이 뭐 교수님하고 똑같이 갔는데. 나보다는 다 후배들이니까요. 예. 당분간이라도 권력을 휘두르겠죠. 그래서 고전에서 한자라고 나올 때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어떤 때는 한유를 가리킬 때가 훨씬 많지만 그 한비자를 한자로 하는 고전도 상당히 많다. 예. 잠시 쉬죠.